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도 대장동 특혜 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어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고 일부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도 이루어졌는데요.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부분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전모를 꿰뚫고 있는 화천대유 측 회계사 정모 씨입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회 실소유주인 회계사 정모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사업 계획서 작성과 금융기관 섭외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600억 원이 넘는 배당 수익도 올렸는데 정모 회계사는 엊그제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모 씨의 증언이 또는 정모 씨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사진이 이번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풀 수 있는 핵심 키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소식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사업 계획서 작성과 금융기관 섭외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천화동인 5회 실소유주인 회계사 정모 씨에게서 검찰이 얻은 수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녹음 파일, 둘째가 사진인데요. 일단 녹음 파일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정모 회계사 측근 A씨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풀 수 있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A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당시 정씨 측이 김만배 씨를 비롯한 사업 관계자들의 음성을 녹취해왔다며 2년에 걸쳐 이뤄진 통화와 대화 녹취 파일이 19개 분량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록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이재명 지사 측근으로 알려진 우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대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대화 내용 중에는 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와 주주들의 수익 배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혹을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모 회계사에게서 검찰이 얻은 또 하나의 수확은 바로 사진인데요.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금품 로비가 있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진도 검찰에 냈는데 이 사진은 현금 뭉치가 찍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준 돈인지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정모 회계사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어제는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현재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수사는 검경 두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소환했고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고발에 따라 야당 정치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와 정모 회계사 등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도 이재명 지사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때문에 수사의 비효율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수사기관 사이에 충분한 공조와 협력이 없다면 배가 산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더해 파문이 확산되자 5개월 만에 대주주를 소환한 경찰과 여론이 악화되자 비로소 수사에 착수한 검찰도 늑장 대응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0월 10일과 11월 초에 대선 후보를 결정할 예정인데 후보가 확정된 뒤에는 수사를 계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늑장 수사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뒤늦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검찰, 화천대유 사무실과 관련자들의 집을 일제히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상한 일들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의심을 살 만한 장면이 있었는데 먼저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우동규 전 본부장의 수상한 행동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들이닥치자 우동규 전 본부장은 창문을 열고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사팀은 분주하게 전화를 하며 복도를 오갔고 유 전 본부장과 함께 25분 정도 외출했다가 돌아오기도 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밖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동규 전 본부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압수수색 전날엔 화천대유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자정을 넘어서까지 불을 켜둔 채 퇴근하지 않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행동을 두고 검찰이 다음날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는 정보가 이미 샜고 때문에 사무실을 정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중요한 사실을 전해드릴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알려진 대로 검찰은 뒤늦게 대장동 의혹 전담팀을 꾸렸죠. 하지만 전담 수사팀에 포진한 검사 상당수가 이른바 친정권 성향이라는 점에서 소극적 수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픽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수사지휘 책임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로 이번 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또 실무에서 수사팀을 지휘하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지난해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고요. 수사팀을 이끄는 유경필 경제범죄 형사부장은 이정수 지검장의 측근, 김영준 부부장 검사는 송철호 울산시장 사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때문에 검찰의 소극적 또는 편향적 수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질 전망입니다. 조폭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책상 위에 발을 올리고 엄지척을 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 의해 공개가 됐는데 장 전 후보는 이 사진은 성남시 의정감시연대 이윤희 대표가 제공한 사진이라고 밝혔습니다. 29일 장 전 후보는 페이스북에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경기지사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한 남성과 찍은 기념사진을 올렸습니다. 장 전 후보는 이 사진을 보면 이재명 당시 시장 사무실에서 국제마피아 조폭이라는 A씨가 이 시장의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고 이재명 시장은 이를 지켜보면서 웃고 있다며 이런 사람이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개탄했습니다. 이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진 속 남성이 정말 조폭이라면 충격이라며 이재명이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이런 사진을 찍었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사진을 공개한 이윤희 성남시 의정감시연대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이재명 지사는 국제마피아파 비호 아래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자라며 100만 시민의 시장이라는 사람이 어찌 조폭을 집무실에 들어놓을 수 있느냐, 정말 경천동지 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말이야, 성남시장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국제마피아 조직이 선거운동에 뛰어들게 했고 그 비호 세력에 당선되고 나서 그 비호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보세요, 자기 성남시장 집무실에 있다고 연구를 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이재명 시장 아니에요. 여기 이재명이 어떻게 있지 않습니까? 이 집무실에 100만 시민의 시장이라는 이재명이가 어떻게 이런 국제마피아가 나오고 말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까? 이날 이윤희 대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일 때 경호를 선 남성도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라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 지역 최대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와 유착했다는 의혹은 2018년 7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폭과 권력,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편을 통해 처음 불거졌었죠.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조폭 조직원들이 각종 정치 행사에 참여하고 조폭 출신이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가 하면 경찰이 조폭의 뒤를 봐주는 기막힌 현실이 영화 아수라와 기묘할 정도로 닮았다며 이재명과 은수미 성남시장 그리고 성남국제마피아를 둘러싼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방송 이후 은수미는 SBS 제작진을 상대로 5억 5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1심에서 보기 좋게 패소했습니다. 이재명 역시 제작진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중 가처분 신청은 방송의 공익성이 인정돼 2019년 1월 기각됐습니다.
자신이 불리하다는 점을 인지했는지 이재명은 2개월 후 SBS 제작진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과 성남시 간 송전탑 소송이 또 다른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성남의뜰은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와 함께 대장동 송전탑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속이 시커먼 것으로 추정되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송우철 변호사를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대장지구 입주민들은 주주들은 수천억 원을 벌어놓고 400억 원대 송전탑 공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초호화 법률단을 꾸려 소송을 제기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지구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성남시의 이행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 1월 수원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이 대장지구 송전탑 지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성남의뜰은 2016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고압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 저감 대책에 관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남의뜰은 남측 송전탑을 지화하고 북쪽 송전탑은 별도 저감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대장지구 개발 시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 이런 대책을 세운 건데, 대신 성남의뜰은 북측 송전탑과 관련해 케이블 헤드 부지와 지하관로 등 규모를 사전에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케이블 헤드는 송전선이 지하로 진입하는 시작점으로 지하화를 위한 사전 작업 중 하나입니다. 성남의뜰은 이런 협의를 전제로 2018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의뜰은 이후 별도의 저감 대책을 환경청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환경청의 요청으로 성남시는 성남의뜰에 이행명령을 내렸지만, 성남의뜰은 송전탑의 이격 거리를 넓히는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명령을 거부한 성남의뜰, 결국 환경청은 성남의뜰에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고, 성남의뜰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성남의뜰 측이 이행명령 주체인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송전탑 지하화에 필요한 비용을 내지 않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전력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지하화 예상 비용은 400억 원 안팎이고, 비용은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400억 원을 들여야 할 처지이다 보니 그 비용을 내지 않기 위해 소송을 이용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남의뜰이 사실상 최대 주주인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남의뜰 최대 주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00% 성남시 소유이죠. 성남시가 화천대유 입장에 서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2019년에는 송전탑 지하화 문제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 대표 박모 씨에 대해 화천대유가 고소인으로 나서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일도 있었습니다. 대장지구의 한 입주자 대표의 회장은 주민들이 느끼는 권력 순서는 화천대유가 가장 위이고 성남시가 가장 밑이라며, 고압 송전탑 때문에 수천 명의 주민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400억 원 공사비 때문에 소송까지 나서니 불만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천대유의 초호화 변호인단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남의뜰은 이번 소송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는데, 여기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송우철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우철 변호사는 검찰이 어거지로 끼워 맞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변호인단 대표 변호사를 맡으면서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송 변호사는 사건 수임 경위 등을 묻는 질문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는 대장지구 송전탑 문제를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자고 나면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하곤 하죠. 논란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도 옮겨붙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다른 이름으로 이른바 법조 카르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으로 기자 신분을 유지한 채 화천대유를 설립해 대장동 사업에 뛰어든 인물입니다. 때문에 이번 의혹에 많은 법조계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권순일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김만배 씨는 경찰 소환 조사에 출두해 메머드급 법조인 고문단을 두고 내가 좋아하던
형님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법조 기자를 오래 하면서 김만배 씨는 법조계 마당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김만배 씨의 누나가 2년 전 윤석열 후보 아버지가 살던 집을 매입한 사실이 한 매체의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정상적인 매매인데 뭐가 문제냐라는 시각도 있고 뭔가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왜 하필 김만배 누나가 그 집을 샀을까라는 의혹의 시선이 공존하는 게 사실인데요.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됐던 이 사안을 저희가 리포트로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이 살던 서울 연희동 주택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19억 원에 팔렸는데 매입자가 대장동 개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 씨의 누나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누나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3호의 대주주입니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당시 윤 전 총장 부친의 집은 시세가 30억 원 정도였는데 그보다 싸게 팔렸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가능성과 함께 뇌물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매매계약서와 통장 사본을 공개하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2019년 3월 고관절 수술을 받은 부친이 연희동 집 계단을 오를 수 없어 시세보다 싼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에 급히 집을 내놨다면서 건강상 문제로 싸게 판 걸 두고 뇌물 운운하는 데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특히 법조기자 출신인 화천대유 소유주를 알긴 하지만 개인적 친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누나 김 씨는 언론과 통화에서 시세대로 매입해 바로 월세를 줬고 당시 계약 상대가 윤 후보 부친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화천대유에서 얻은 배당금은 전액 보유하고 있다며 주택 매입엔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계약을 담당한 중개사무소 역시 계약자들 신분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2019년 2월쯤 구형 검은색 그랜저를 타고 왔어요.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20억 원 전후 집을 본다고 했어요. 당시 윤명혜 교수 자택은 매물로 나오지 않았고 여러 집을 보여줬는데 마당이 작다는 이유 등으로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이후 2019년 3월경 윤명혜 교수 자택이 매물로 나왔고 이 소식을 김 씨에게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계약 당시 김 씨와 윤명혜 교수, 윤 전 총장 여동생이 왔어요. 얘기는 특별히 하지 않았고 서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정도였어요. 양측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짜고 계약을 했다면 굳이 중개료를 내고 부동산을 거칠 필요도 없었겠죠. 한편 윤 전 총장과 양강구도를 형성한 홍준표 후보는 어젯밤에는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에 일치 같은 사건이 터져 나왔다고 했고 유승민 후보 캠프 측도 윤석열 캠프가 화천대유 비리 의혹 발언과 논평이 적은 게 김만배 법조 카르텔의 동조자이기 때문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2016년 말 박영수 특검과 법조 출입기자간 식사 자리를 김만배 씨가 주선했다며 윤 전 총장과 김만배 씨가 형동생 하는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김 씨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연락하고 만나는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지사 하면 떠오르는 여성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배우 김부선 씨이고 또 다른 한 명이 바로 김사랑 씨입니다. 그동안 유튜브 등에서 많이 출연해 김사랑 씨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김사랑 씨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지사로부터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인물인데요. 김사랑 씨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구시가지 상권 개선 관련 사업비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2016년경 성남시의 상권 활성화 기금 467억 원에 대한 의혹인데 전통시장을 개조하고 주차장을 만들고자 박근혜 정부로부터 4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왔는데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게 김사랑 씨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 같은 김사랑 씨의 문제 제기에 성남시는 고소고발로 맞섰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준비하던 중 누군가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됐고 즉시 성남 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는 게 그간 김사랑 씨의 주장이었는데요. 김사랑 씨가 이 같은 강제 입원 사실을 밝힌 것은 지난 2018년 2월 초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측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내고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 입원이 된 것이며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함에도 인터넷상에서 이재명 지사가 김사랑을 강제 입원시킨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악의적 음해에 대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니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사랑 씨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새로운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자신의 정신병원 강제 감금과 대장동 의혹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강제 입원을 시키려 했던 이유가 자신이 지난 2017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에게 대장동 사업을 주목하라고 알려진 인물이 바로 이 지사의 형인 고 이재선 씨라고도 덧붙였는데요. 김사랑 씨는 이재선 씨가 대장동까지 복선을 깔아놓고 김사랑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 이건 주목해봐야 될 일이다.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고 말을 하며 그 많은 자료를 넘겨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사랑 씨가 어떤 분이고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랜 시간 감춰져 왔던 진실이 어떤 방식으로든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치 공방도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여야 정치인들의 입도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코너에 몰리고 있는 이재명의 상대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향한 막말이 논란입니다. 이재명의 입에서 봉고파직과 위리 안치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봉고파직은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하고 관고를 봉하여 잠근다라는 뜻이고요. 위리 안치는 외딴 곳에 귀향을 보낸 뒤에 집 주변에 가시울타리를 둘러 가두는 형벌을 말합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너 죽일 거야 라는 말과 다를 게 없는 섬뜩한 말이죠. 이에 이준석 대표는 이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놓겠다고 맞받았고 김기현 원내대표 또한 섬뜩하다, 형수에게 욕설했던 태도가 드러났다라고 응수했습니다. 저는 어제 이재명의 이 문제의 발언을 보면서 코너에 몰리니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대장동 문제가 터지고 처음에 이재명은 조선일보를 겨냥해 가짜뉴스 타령을 했고요. 본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이 수두룩하게 거론되는 와중에서도 기승전결 국민의힘 게이트로 물타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원래 코너에 몰리게 되면 물타기를 시도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성을 잃은 언행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재명이 딱 그런 처지로 몰린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있다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화천대유 돈잔치와 자신이 정말 어떤 털끝만큼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특검을 마다할 필요가 없을 텐데 말이죠. 이런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들 가운데 특검 국정조사를 통한 성남 대장동 일대 특혜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한번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우선 국민의힘에선 거의 모든 주자가 특검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특검 거부는 범죄 연루자의 자가당착이라고 했고요. 홍준표 후보도 특검 수용 촉구 발표라도 빨리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리 은폐 대통령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지금 검찰과 국회가 제대로 하겠느냐, 고로 특검을 하라, 국회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황교안 후보 또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적법한 절차로 전액 환수해야 한다, 관건은 역시 특검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재형 후보는 국민들은 이게 이재명 게이트냐 국민의힘 게이트냐고 묻고 있다며 반드시 특검과 국정조사로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고, 유승민, 하태경, 안상수 후보 역시 특검과 국조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과 정의당 대선 주자들도 특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특검으로 권력자가 묻으려고 하는 과거를 캐내야 한다라고 했고, 심상정 정의당 경선 후보도 특임 검사에 준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낙연 후보가 특검 반대 대안으로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재명의 특검 반대 주장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소식들,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특검을 더더욱 빨리 해야겠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처음으로 특검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선관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입니다.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이 특검을 주장하다 보니 특검을 미친 듯이 거부하는 이재명 측은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내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28일 저녁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아무리 경찰, 검찰이 한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특검을 안 갈 수가 없다며 저희가 오히려 맞불 작전으로 확 먼저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아무리 경찰 검찰이 한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특검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 특검 해야 된다. 늘 그 논란이 돼가지고 믿을 수 없다, 미진했다, 뭐 이래가지고 한다면 저희들이 뭐 오히려 맞불 작전으로 확 먼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특검을. 다만 이제 특검을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사실은 그걸 하고자 하는 정략적인 의도도 시간을 질질 끌어서 대선까지 넘어가서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높아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의원은 또 이낙연 민주당 예비후보 측이 주장하는 정부 차원의 합동수사본부 구성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 등이 그렇게 뭐 수사가 뭐 일사천리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특검 얘기가 나오고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뭐 이낙연 후보가 제안을 했던 거예요. 합동수사본부인가 예. 뭐 이렇게 하여간 어떤 방법이든 여야 간에 좀 최단 기간 내에 이를 빨리 해소하고 대선 전국으로 전공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나온 특검 주장에 경선 심판을 봐야 할 선관위원장이 방송에 나가 특검을 이야기하고 경쟁 후보가 말하는 합수본을 긍정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야당이야 원래 그러니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당의 중심을 잡으셔야 할 분이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시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성질나 죽겠다는 듯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 어떤 방식이 됐든 대장동 돈다발 사업으로 돈을 부당하게 얻은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돌려받아야겠죠. 경기 성남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원주민과 입주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수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펑펑 쓰고도 불법은 없었다만 되풀이할 뿐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단 한 사람이 없다며 헐값에 땅을 수용하고 비싼 값에 되판 특혜로 수천억 원의 이득을 거뒀다면 대장동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법적 행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주민분들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같이 말하면서 형법 349조를 언급했습니다. 형법 349조는 상대의 절박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부당이득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공공개발을 빌미로 토지를 사실상 강제 소유하고 화천대유에는 입찰가의 65% 정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분양가는 성남 최고치 등 고가로 주민들의 부담을 전가한 부당행위를 되돌려야 한다면서 합법을 가장해 공공개발을 가장해 권력이 힘없는 국민들에 과한 기가 막힌 투기판, 전대미문의 부당한 로또판을 걷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대장동 게이트는 진영이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주민들의 삶, 주민들의 권리, 국민들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케 하는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빼앗긴 권리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29일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상습적인 거짓말을 멈추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태경이는 전날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자 4차 TV토론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발언으로 황교안 후보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토부는 하태경 후보가 4차 방송토론에서 황교안 후보에게 그분들한테 고발 여러 번 당했고요. 제가 다 이겼습니다. 라고 다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하태경 후보는 제3차 방송토론에 이어 제4차 방송토론에서도 연속적으로 중요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며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 하태경 후보가 4.15 부정선거 은폐에 앞장서는 상황은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토부는 하태경 후보는 나라 전체를 아수라로 변화시키고 있는 자들과 싸워야 할 제1야당을 무기력하게 만들며 가장 중요한 싸움을 내부에서 짓밟으면서 범죄 세력을 비유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하태경 후보에게 다시 한번 상습적인 거짓말을 멈추고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식 사과가 없을 경우 국토부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하태경 후보를 추가 고소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고 경고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면 북한이나 갈 것이지 유럽 3개국 방문을 위해 출국한 이인영이 종전선언에 대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부담이 없는 유용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국가들 간의 전쟁과 적대의 의사를 내려놓고 신뢰 기반을 형성하면서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의미를 주는 조치라고 이인영은 29일 유럽을 가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말했습니다. 이인영이가 상황 파악을 못해도 한참을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문재인과 바이든은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 동시에 체류했지만 회담은 물론이고 만남도 갖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고 머문 숙소도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만남은 물론이고 가볍게 인사하는 회동조차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바이든이 일부러 문재인과의 만남을 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각국 정상의 유엔 총회 참석을 권유하지 않았었죠. 문재인 또한 당연히 초청하지 않았는데 눈치코치 없는 문재인은 방미를 밀어붙였고 유엔 총회에서 직접 연설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문재인이 지 스스로 유엔에 간 이유는 김정숙 해외여행도 시켜줘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종전선언을 공식 제안하기 위해서였겠죠. 하지만 미국은 문재인이 종전선언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이 종전선언 연설을 강행하자 미 조야에선 부정적 기류가 커졌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북한이 잇따라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래서 바이든이 설사 문재인을 만나려고 했다가도 문재인이 어처구니 없는 종전선언으로 이런 애랑은 어울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에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만나지 않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바이든은 당시 뉴욕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만나 회담했고 또 워싱턴 DC의 백악관으로 돌아가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선 바이든이 분명 문재인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 같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이인영은 종전선언이 관련 국가들 간의 전쟁과 적대의 의사를 내려놓고 신뢰 기반을 형성하면서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의미를 주는 조치라고 달나라 발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29일 유럽 순방길인지 유럽 여행길인지에 오른 이인영은 2007년 남북정상 간 만남에서부터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종전선언과 관련해 기존 남북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임기 내 종전선언을 실질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의지를 담은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동맹의 문제나 군사적 분야에 있어서 급격한 현상 변동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평화협정과도 다른 차원이고 정치적인 선언에 많은 비중이 있는 것인 만큼 그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의 종전선언으로 한미동맹이고 뭐고 와장창 다 깨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래서 제가 앞서 이인영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북통신 연락선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연락 채널, 통신선 복원은 선우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조치라며 연락 채널과 통신선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서로의 진위가 무엇인지, 주장하는 입장의 근거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 이야기하며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이인영은 말했습니다. 그놈의 해법은 죽을 때까지 찾아 나가기만 하고 찾지는 못하려나 봅니다. 북한이 전날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정부가 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북한의 반응을 의식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는 매우 신속하고 또 분명하게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인영은 이날 출국해 다음 달 4일까지 벨기에, 스웨덴, 독일을 방문해 독일 통일 31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고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한 각국의 협력을 요청하는 부끄러운 짓들을 하고 다닐 계획입니다.
요즘에 중국 경제에 나쁜 악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테지만 헝다그룹 파산설도 있죠. 그런데 중국 경제의 진짜 위기는 헝다그룹이 아니라 전력난이라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아파트 단지가 암흑에 휩싸이기도 했고요. 도로 신호등이 꺼져서 도심 곳곳이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정전 때문에 한 공장에서는 환기장치 가동이 중지되는 바람에 23명이 가스에 중독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모두 심각한 전력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중국에는 전체 31개 성이 있는데 전력 공급을 제한하는 지역이 계속 늘어나서 현재 20개 성에서 전력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31개의 성 중에 20개 성이면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장수성, 저장성, 광둥성 등인데 이 세 곳은 중국 연간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플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전력 공급 제한의 여파는 거의 모든 업종으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대형 제철소와 알루미늄 정연 공장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섬유, 식품 공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특히 애플과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는 공장들도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력 공급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장수성에 있는 포스코 스테인리스 강 공장도 지난 17일부터 생산 공정이 일부 멈췄고요. 또 오리온도 랴오닝 성의 생산 공장 가동을 27일부터 중단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까지 전력난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의 갑작스런 대규모 전력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우선 중국 정부가 현재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호주산 석탄은 중국이 사용하는 발전용 석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수입 금지하니까 당연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호주 정부는 최근 중국 기업인 화웨이가 5G 통신 사업에 참여하는 걸 배제했고 또 코로나19 기원이 중국 책임이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독립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호주에 보복을 한다면서 지난해 10월부터 호주의 석탄 수입을 금지한 것인데요. 이게 지금 대규모 전력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건 지방정부들이 연중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각자 할당받았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 산업시설 가동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외신들은 시진핑 주석이 내년 2월 동계올림픽 때 국제사회의 파란 하늘을 보여줘서 저탄소 경제를 추진하는 걸 알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국의 성급한 조치들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전력난 때문에 중국 산업군 가운데 40%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중국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8.2%에서 7.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로 세계 공급망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내일 아침 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